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이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이 표결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에 들어갔지만 민주당이 이른바 회기 쪼개기로 무력화하면서 6시간여 만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 측이 검수완박 저지 방안으로 국민투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제 새벽 국회는 몸싸움부터 이 필리버스터까지 국회 24시간을 꽉 채운 여야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이제 법안은 다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은 자동으로 표결에 붙여지는데요. 이 입법 과정들, 일련의 과정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좀 안타까운 게 합의가 이루어졌죠. 지난 22일 날 극적으로 박병석 국회의장께서 그동안 이제 검찰 수사 기소권 분리, 저희가 말하기는 검찰 정상화법에 대해서 뭐 서로 간에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박병석 국회의장께서 중재안을 내서 민주당도 좀 불만스럽지만 받아들였고 권선동 원내대표도 의총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나서 국회의장 회동하에 이런 말은 좀 서명을 했죠. 합의안을. 그리고 국민들한테 그 약속을 드렸고 그래서 좀 일단락이 되구나 라고 봤는데 그게 주말을 지나면서 3일이 지나서 뭐 속된 말로 잉크도 마르기 전에 국민의힘에서 깨버려요. 합의를. 정치의 본연의 모습 자체는 여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의견들을 통해서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느냐. 이게 바로 의회 민주주의의 어떤 있는 이유고 본질인데 그 어렵게 이뤄낸 합의를 3일 만에 깨버리고 지금 이 혼란을 초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제의 모습들 얼마나 국민들께서 실망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깬 쪽은 국민의힘인데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 민주당 탓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또 이 정치판에 대한 말하자면 정말 또 진흙탕 싸움을 하네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법사위 같은 거를 보더라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합의를 깨놓고 나서 국민한테 국회의장을 모시고 합의를 해서 사진까지 찍고 공표하고 권선동 원내대표는 이 재조정된 합의안이 내가 말한 대로 국회의장 해줬다라고 자랑까지 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지금 이제 드러난 거는 한동훈 장관 후보자, 법무부 장관 후보자죠. 뭐 이제 국민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윤석열 당선자의 친동생 같은 최측근. 그분의 전화 한 통을 이준석 대표가 받더니 갑자기 이 의회 민주주의 이런 합의에 있어서 이끌어냈던 결과물을 뒤집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평온하게 이제 여야가 합의해서 갈 수 있는 상황들을 국민의힘이 이걸 뒤집으면서 법사위에서 몸싸움을 하면서 동물국회라는 이런 오명까지 쓰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 그래서 국민의힘 자체는 좀 솔직히 그렇습니다. 권선동 원내대표가 굉장히 곤란할 것 같아요. 본인도 한 20년을 국회에서 여의도의 입법부로서 정치를 해왔는데 의원총회까지 가서 취임받은 거를 지도부에서 뒤집어지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고 심지어 박홍근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박병석 국회의장하고 합의해서 사진까지 찍고 그런데 무슨 면목이 있겠어요. 볼 낯이 없죠. 그리고는 그 탓을 지금 민주당으로 돌리고 있으니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도 국민의힘이 정치를 함에 있어서 의회 정치를 지키려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한테 계속 정치 불신을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큰 우려가 되고 또 하나 우려가 되는 거는 권선동 원내대표가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가면서 윤석열 당선자나 한동훈 장관 후보자 측에서 그런 요구를 검찰이 지키라고 요구를 했다 하더라도 의회 정치라는 게 나중에 이번만 있는 게 아니라 9월에 이제 새로운 정부가 오면 정부조직법도 합의를 해야 되고 협치를 해야 되고 법안 통과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협치가 되겠어요? 이미 이 합의안을 깨는 순간부터 협치는 어렵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결국에는 2년 동안 전국이 혼란스러울 밖에 없는 건 결국엔 국민의힘이 자초한 약속 파기에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윤 전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무슨 말씀부터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앵커께서 질문하신 것은 이렇게까지 된 원인이 뭔가를 물어보신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소위 말하는 중재안의 합의를 번복한 것에 대한 정치 공세만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일단 합의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번복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적인 부담을 오롯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일련의 과정은 결국은 법안의 내용이 전혀 이치에 맞지 않고 헌법적 가치에 위배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저항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먼저 확실하게 드리고요.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이 법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오늘 진지한 토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이 법안이 무리하게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소수 야당인 국민의힘이 이런 식으로밖에 반발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거기에 민주당은 171석, 이제 한 석이 또 빠졌죠. 171석이라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국회법을 조각조각 내서 국민들께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하는 꼼수를 학습시키는 그런 기회의 장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회기를 쪼개고 안건조정위원회, 즉 소수 야당의 목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그 제도조차 완전히 무력화를 시키고 멀쩡한 자당 소속 의원을 탈당시켜서 무소속 의원으로 둔갑시킨 후에 이렇게 무리하게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국민들께서 다 잘 아시리라 보고 앞으로 있을 전국 냉각에 대해서도 국정 운영에 관련된 여러 가지 갈등에서도 다 저희의 책임이라고 지금 서영주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민주당에서 이런 식으로 본인들의 어떤 목적 때문에 절차와 입법 취지와 국회 선진화법의 어떤 의도 이런 걸 모두 무시하고 힘으로만 밀어붙이는 이 행태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심판이 반드시 내려질 것이다. 이 말씀 확실하게 드립니다. 예. 어제 필리버스터 6시간 한 49분 정도 네. 거의 7시간 동안 토론이 이루어졌는데요. 토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첫 주자로 나섰고 김종민 민주당 의원, 김웅 국민의힘 의원, 안민석 민주당 의원을 끝으로 자정에 종료됐습니다. 어제 토론 내용 들어보시죠. 검찰 길들이기가 실패하니까 이제는 검찰을 껍데기만 남기겠다는 심보입니다. 대통령 권력으로 간신히 틀어막고 있었던 지난 5년 동안의 민주당 정권의 부정부패 실체가 국민 앞에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예요. 모든 수사는 민주적으로 통제받아야 된다. 윤석열 특수부 검사를 중용한 게 문재인 정부의 잘못의 시작입니다. 필리버스터 이거 꼴랑 이거 뭐 몇 시간 하는 거 그것도 그렇게 못 들어주시겠습니까? 안 들린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소리 질러도. 예? 다음번에 소수당 되셔가지고 필리버스터 하실 때 그때 이야기하십시오. 그때 다 들어드릴게요. 그럴 기회 있으실 겁니다. 우리들이 사랑했던 김재윤 의원 이야기입니다. 김재윤은 기획수사의 희생양이었습니다. 감옥 나온 후에 화병에 걸려서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야 의원 4인의 필리버스터 들어봤습니다. 양당 검수완박 법안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 저지해야 하는 이유 저마다 강조를 했는데요. 한 7시간 정도 이루어진 토론이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네, 뭐 필리버스터라는 게 주장을 계속 길게 얘기하다 보면 이 얘기도 나오고 저 얘기도 나오고 뭐 그러는 건데 제가 의미 있게 본 것은 민주당 의원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한 내용들 중에 방금 전에 소개됐지만 예를 들어 김종민 의원이 문재인 정부 잘못 시작은 윤석열 특수검사를 중용한 거다. 안민석 의원은 눈물까지 보이면서 김재윤 전 의원 극단적 선택을 하셨죠. 그분에 대해서 기획수사의 희생양이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좀 눈에 띄어요. 즉 검수완박이라는 이 법안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어떤 대의 명분 뭐 이런 거보다는 검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어떤 감정 그것 때문에 추진하는 거라는 걸 그냥 자인하는 내용의 발언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검찰이 미워서 또 검찰의 권력이 비대해서 견제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이해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그 과정을 완전히 그냥 권한을 그냥 뺏어서 다음 생각은 없이 힘만 빼자. 지금 이 얘기잖아요.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을 빼는 거에 대해서 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러나 그 과정에 있어서 국민이 범죄 피해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든다. 즉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절차를 잘 따져서 또 법률적인 충돌 여부를 잘 따져서 추진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 즉 문재인 대통령 임기 전에 뭐든지 해야 된다.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점을 저는 확실하게 느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수완박 필요성에 대한 논리가 좀 부족했다는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반박하십니까? 검수완박의 논리가 부족했다. 그래서 좀 너무 억지스러운 주장 같아요. 국민의힘 쪽에서는요. 왜 그러냐면 이게 검찰개혁 부분에 있어서는 당시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 때 태초에 박근혜 정부의 탄핵, 국정농단 사건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검찰의 어떤 잘못된 수사관의 선택적 수사들, 뭐 예를 들면 서울시 산하 공무원을 간첩 혐의로 뒤집어 씌웠잖아요. 근데 무죄가 나왔죠. 근데 그 검사들은 그렇게 무죄를 뒤집어 씌워놓고도 무혐의를 받습니다. 그다음에 누구나 다 문무일 총장도 사과를 했었죠. 김학의 사건이라고 유명하잖아요. 그것도 무죄 판결이 납니다. 최근 들어서는 대통령이 되신 윤석열 당선자의 배우자인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지금 무혐의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봤을 때 과연 이게 온당한 수사, 온당한 기소라고 생각을 할까요? 선택적 기소 권한, 선택적 수사. 검찰의 그런 권력들이 그동안 너무 마음대로 휘둘려졌기 때문에 헌법 정신을 얘기하는데 헌법 정신이 뭡니까? 헌법 정신에는 권력의 집중을 막고 각 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끔 하는 것들이 헌법 정신이고요. 그 견제와 균형을 조정하는 것이 입법부입니다. 자꾸 이제 헌법을 더 잘 아시는 검찰이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국민들을 호도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헌재가 최근에 공수처, 그러니까 고위공직자 수사를 공수처로 덜어냈죠. 검찰의 수사 권한을요. 그때 이제 검찰에서도 똑같은 여기에 대한 그 헌법의 판단을 구합니다. 그런데 헌재에서 이미 판단을 내렸어요. 수사와 기소가 헌법상에는 이게 명확하게 누구에게 주체를 가를 수 없다, 헌법상에는. 그래서 수사와 기소에 누구로 선택하느냐의 부분은 입법부의 결정 사항이다라고 이미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게 있습니다. 근데 또 똑같은 어떤 여론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정말 아쉬운 게 이 정부 부처의 한 기관인 검찰 공무원의 권한을 놓고 이렇게 온 나라가 뒤집어질 일인지 따지고 보면 지금 현재 그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낸 부분들은 수사를 아예 없애겠다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중장기적으로 1년 6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그다음에 6개 6대 범죄 중에 2개 부패경제는 두고 4개는 경찰로 넘기겠다. 누가 보더라도 중장기적으로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은 그조차도 인정할 수 없다. 우리의 수사 권한은 우리 거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온 나라가 힘들고 입법부를 마비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국민들이 보시기에 온당할 것인지. 그리고 따지고 보면 정부 부처 산하 공무원의 권한 가지고 이렇게 다투는 거 국민들 관심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국민들이 그 공무원 권한을 놓고 싸우는 거를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그런데 자꾸 국민의힘이나 검찰은 국민이 고통받는다. 국민이 피해를 당한다. 그렇지 않아요. 고통받고 피해받는 사람은 검찰이겠죠. 그러니까 참 답답한 게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그래도 오랜 전통을 가진 보수 정당이 정부 부처의 한 조그마한 기관의 권한을 대변하듯이 이렇게 싸울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조정을 하면 되잖아요. 그게 합리적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난 22일 날 제 생각에는 권선동 원내대표가 그래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이런 거를 검찰 권한을 지켜주기 위해서 하시기보다는 국민의 민생을 지키기 위해서 좀 그런 노력들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이 큽니다. 이제 더 이상 이제 헌법 운운하고 국민 운운하고 안 했으면 좋겠다. 예. 그런 인식은 대단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즉, 이 법안이 통과됐을 때 고통받을 수 있는 게 검찰뿐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한번 보세요. 민주당이 밀어붙여서 통과된 법안 중에 가장 국민 뇌리에 각인될 수 있는 것이 공수처 출범입니다. 공수처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는데요. 지난 1년여간의 공수처가 보여준 어떤 성과라는 게 있었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수사기관을 새로 만들어서 수사를 담당하게끔 어떤 특정 영역을 했는데 1년이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공수처가 피고 측 변호인에게 능멸을 당할 만큼 능력 면에서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부분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게 제대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밀어붙인 법안의 결과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또 검경 수사권 조정 이것도 1년 지났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경찰에서 여러 가지 수사를 다 하는 과정, 경찰의 권한이 많이 늘어났죠. 근데 국민들의 피해가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수사가 지연이 되고 있고요. 뭐 과한 예이긴 하겠지만 경찰이 고발인에게 증거를 좀 가져와 달라. 우리가 일이 너무 많다. 그래서 고소장, 고발장이 뭐 경찰 캐비넷에 그냥 있다.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 그러면 범죄 피해를 당한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하루가 급한데. 이런 국민적인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검수완박법 그냥 가더라도 검찰만 자기 권한 뺏기니까 검찰만 저렇게 많이 피해를 본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니까 저희가 국민의 입장에서 이 법안은 절대로 이대로 통과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좀 팩트 확인을 해야 될 부분들이 2020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경찰한테 많이 가서 경찰이 힘들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데 그거는 좀 일견 현장에서는 그런 얘기들은 나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경찰이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고요. 전체 수사 사건 중에 99%를 경찰이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0.7% 정도를 검찰이 하는 상황이 이게 통계고 이 수사권이 넘어가고 나서 송치와 불송치의 일수를 보면 불송치 부분은 기존의 2018년보다는 1.6일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송치 사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늘어나긴 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기소를 하는 데 있어서 신중하게 하자. 그리고 늘어난 그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최근에는 이제 휴대폰 포렌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수사가 늘어난 건 맞지만 수사 대상에서 이건 혐의 없음으로 처리하는 게 경찰로 넘어가면서 빨라졌다. 국민들이 형사사건의 그 안에서 협의하는 시간들을 줄였다. 이거는 통계적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국민들한테 피해를 간다는 부분들은 좀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그래요. 따져보면은 예전에 이제 통상 기능을 가지고 한번 싸운 적이 있었어요. 통상 어디로 주냐? 산업으로 주냐? 외교로 주냐? 근데 지금 또 이제 논의가 될 거예요. 그러면 통상 공무원들이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준다고 해서 외교 공무원들이 산업부에 주면 그러면 산업부 공무원들이 들고 일어나고 또 외교부에 주면 또 외교부가 들고 일어나고 그러면 그게 맞겠습니까? 정부의 권한, 그러니까 정부 부처의 권한은 입법부가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어디에 줄지는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온 나라가 힘들 만큼 이렇게 정말 진통을 겪을 일이 아니다. 우리가 좀 합리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좀 이런 비생산적인 일을 계속 이게 반복되는 것들이 검찰이라는 조직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를 반증해 주는 거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70년간 검찰이라는 조직이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서 뿌리 깊게 권력과 기득권을 누려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온 나라가 흔들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위험한 발언을 하고 계신 거예요. 위험하지는 통상이 외교냐, 통상으로 가느냐, 산업부로 가느냐 이것하고 지금 수사권을 경찰에 주느냐, 검찰에 주느냐는 문제를 같은 급으로 비교하시는데 인신 구속이 될 수도 있는 사안에 대한 수사, 이 권한이 어디에 가느냐는 것을 어떻게 통상의 문제하고 똑같이 등치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경찰이 99%의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검경 수사권 조정, 검수완박에 그렇게 큰 영향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도 진짜 대단한 궤변이에요. 왜요? 절도 한 건 하고 경제범죄, 예를 들어 대형 어떤 뭐 부동산 사기라든지 예를 들어 대장동 건, 그것도 한 건입니다. 그게 어떻게 같은 건이 될 수 있겠습니까? 검찰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검찰 입장을 제가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복잡한 사건을 쭉 지금까지 70년 가까이 담당해왔던 검찰의 수사 능력에 대해서 전혀 고려함이 없이 그냥 단순 한 건으로 얘기하면서 99%의 사건을 경찰이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국민들께 말씀을 하시면 저희 주장이 굉장히 이상한 주장이 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수사가 이루어지는 어떤 대상의 질, 그리고 그 수사의 범위를 잘 생각해야 하는 것이지 단순하게 이것을 그냥 뚝 띄어서 여기다 옮겨지면 그냥 제대로 굴러간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법안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게 국민께서 범죄 피해를 받은 경우에 구제받을 수 있는 어떤 과정에 대한 아주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한 규정이 빠진 상태로 법안이 통과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다시 수정을 하려면 또 본회의를 열어서
법안을 수정을 한 거를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그때까지 그럼 피해를 받은 국민들에 대한 구제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게 이제 국민들을 호도하는 부분입니다. 제가요? 아니, 국민의힘 주장들이 그렇죠. 지금 이제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거니 국민들한테 이런 범죄 피해 구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지 않아요. 중재안을 보면 보안 수사 기능을 줬어요. 검찰이 몇 개를 갖고 있습니까? 보안 수사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부패 경제 지금 중재안에 들어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영장 청구권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기소권을 갖고 있어요. 아무리 경찰이 수사를 하더라도 검찰이 기소해주지 않으면 그거는 사건이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안 수사도 요구도 있으면 이 경찰의 수사가 넘어왔을 때 검찰이 이거는 보안 수사를 하십시오라고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지금 검찰 정상화법은 공수처와 검찰과 경찰 이 사법 시스템을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하는 겁니다. 검찰은 공수처와 경찰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은 서로 견제를 하는 거잖아요. 수사는 경찰이 해서 검찰에 올리면 경찰이 영장을 청구 안 해주면 그 수사가 마무리가 됩니까? 그래서 별로 크게 피해 구제를 국민들이 피해를 당할 일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봐서는 검찰 지키기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선에서 좀 보완하고 미진한 부분들은 여야 간에 합의해서 이런 난리를 안 치르고 그냥 가면 되는데 왜 여기까지 왔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이죠.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저희 얘기하기 전에 보도를 보셨으면 아실 텐데 보안 수사 관련해서도 범죄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보안사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새로운 혐의를 발견을 했을 때도 동일성이라는 즉 같은 범죄가 아닌 다른 범죄건으로 예를 들어서 절도 사건을 수사를 하는데 이 사람의 살인 혐의가 발견되었을 때 보안사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인에 대한 어떤 그동안의 나쁜 관행이라고 볼 수 있는 별건 수사 거기에 프레임에 잡혀서 민주당에서는 아예 별건 수사를 못하게 해서 뭔가 기획해서 수사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걸 막자고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수사 실무나 이런 현실에 대한 전혀 그 자세한 어떤 분석이 없이 막 밀어붙이다 보니까 이런 구멍이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수사에 참여한 검사는 기소를 할 수 없습니다. 즉 수사를 해서 자료가 이만큼 있고 축적된 지식이 있는 검사가 기소를 하는 과정에 투입이 되어야 제대로 재판이 이루어질 텐데 기소를 할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기소를 하는 검사는 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검사가 기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도 수사에 참여한 검사보다는 내용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수사 역량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검찰을 대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만약에 범죄 피해자인데 뭔가 수사를 의뢰하고 국가에 대해서 수사를 해달라고 막 요청을 하는데 이렇게 답답한 상황이 벌어질 때 누구에게 얘기를 하겠냐는 거예요. 왜 그 부분은 얘기를 안 하고 왜 이 난리를 치르도록 국민의힘에서는 얘기를 하느냐고 하는데 역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럴 일이냐는 거예요. 여야가 조금만 합의를 해서 저희도 이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비대한 권력에 대해서 통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는 검찰이 갖고 있는 막강한 수사 기소권에 대한 어떠한 통제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적절한 어떤 절차, 그런 분석, 공청회 한번 안 열고 이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문재인 정부 남은 열흘 임기 안에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도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고 이렇게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국회에서 저렇게 동물국회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국회 선진화법 취지를 완전히 무너뜨린 이런 국민께 부끄러운 일들이 벌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동물국회는 국민의힘이 만들었다니까요. 그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물리력 사용한 게 누구예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와서 회의하고 있는데 피켓 들고 그렇게 몸을 썼고요. 그다음에 합의안을 깨서 여야가 잘 합의해서 평온하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을 필리버스터까지 이끈 게 누굽니까? 국민의힘에서 잉크도 마르기 전에 휴지 조각 만든 거 아닙니까? 그거는 팩트잖아요. 그리고 말하자면 아까 말씀한 대로 별건 수사 말씀하셨잖아요. 이 별건 수사가 굉장히 그동안 검찰이 별건 수사를 통해서 말하자면 기소, 수사, 이 방향성을 정해놓고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국민들도 당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휴대폰을 이게 이제 또 하나의 자아라고 하죠. 휴대폰을 포렌식을 하면 이 수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것들이 드러납니다. 그러면은 검찰이 어떻습니까? 당신 이거 자백해. 예를 들어.
아니 저는 이거 제가 없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부인을 해요. 그러면 이제 휴대폰이나 다른 그 범죄 외의 사건에서 별건을 가지고 그러면 이런 사건이 지금 드러났는데 이게 더 망신 당할 거야? 불어.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 그게 별건 수사의 폐해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폐해와 말씀한 대로 뭐 수사를 못하게 한다. 이 경중을 따지는 거니까 운영을 해보고 나서 그 부분은 해도 되는 거예요. 권한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법이라는 거는 시대적 상황이 계속 변하면 거기에 따라서 입법이 변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무슨 말씀하셨냐면 무슨 말씀하셨죠? 기소. 기소. 예. 네, 기소 부분도 그렇습니다. 세계적 추세예요. 수사와 기소 부분은. 그러니까 공청회를 안 했다 그러는데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국민의힘도 3년 전, 2018년, 19년, 20년, 3년 동안 우리 민주당과 사개특위를 만들어서 검찰개혁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다시 계속 반복하지만 권선동 원내대표께서도 검찰 수사권 조정 5법을 발의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셨고 그래서 검찰들을 비공개로 불러서 공청회를 했을 때 검찰에서 당시에 주장했던 것은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해서 하자. 이게 대부분 나라에서 그렇게 외국 사례가 이렇게 되고 본인들도 그게 더 훨씬 합리적이라고 본다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려스러운 건 검찰의 권한 좋습니다. 검찰들이 주장할 수 있죠. 자기의 권한들이 떠나니까. 하지만 본인들이 새로운 정부가 검찰 출신의 대통령이 왔다고 해서 갑자기 2018, 19, 3년, 4년 동안 논의했던 입장을 바꿔버리는 거. 과연 그게 온당할까요? 거기에다가 국민을 볼모로 잡고 있다. 저는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계속 정치 공세 하시는 거예요. 팩트도 틀립니다.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는 게 세계적 추세라는 얘기는 영미법 국가에서는 수사, 기소가 분리되는 게 맞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것은 사인이, 즉 개인이 형사소추를 할 수 있게 돼 있는 영미법 체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륙법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검사의 수사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권, 기소권이 완전히 분리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에 맞지 않아요. 그것은 진짜 그야말로 호도하는 겁니다, 국민을. 검찰의 주장. 자, 여기서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그 내용 중 보면은 결국은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의도가 뭔지가 자꾸 나옵니다. 별건 수사 얘기도 보면은 별건 수사의 폐해, 물론 폐해가 심각하죠. 거기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신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럼 제가 한번 여쭐게요. 5년 동안 뭐 했냐는 얘기가 너무 식상하니까 다시 제가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문재인 정부 중간에 2년 반까지는 왜 검찰권에 대해서 얘기를 제대로 안 했는가 그걸 한번 여쭙고 싶어요. 즉 이 정권조차 검찰이라는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본인들의 정치적인 욕망을 실현했다고 저는 봅니다. 적폐 수사를 하기 위해서라고 뭐 얘기는 하는데 결국은 검찰 특수부를 가장 비대하게 만든 정부는 문재인 정부였고 그 검찰을 이용해서 상당히 과한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들이 줄줄이 나왔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왜 얘기를 안 하십니까? 2년 반 동안 뭐 하셨냐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대선이 지고 나니까 갑자기 또 이걸 들고 나옵니다. 결론은 1년 전에 있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의 확대판이에요. 중재안에 있었던 중수청 설립에 관한 내용은 이번 개정안에 빠졌습니다. 그 이유도 묻고 싶습니다.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든지 해야 될 텐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새 정부 법무부 장관에게 엄청난 권한을 주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중재 합의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 그걸 합의했다 치더라도 왜 그것은 슬그머니 뺐는지 그것도 묻고 싶어요. 그럼 결국은 이 정권에서 뭔가 일을 하다가 검찰 또는 경찰 수사를 받아야 될 위치에 있는 분들이 뭔가 위협을 느끼고 이 법을 굉장히 무리하게라도 처리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 임기 끝나기 직전까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건 통과시켜야 된다는 그런 의도라고밖에 저희는 해석할 수가 없어요. 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 답을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검찰 개혁은 국민과의 약속이었습니다. 공약이었죠. 그래서 검찰 개혁 5개년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진행을 해왔고 거기에 국민의힘에서도 나름대로 협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당선자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2019년 아마 7월 6일일 거예요. 날짜도 기억하는데 7월 6일 날 그런 얘기를 하죠.
수사기소권 분리 바람직하다. 네. 검찰의 직접 수사 폐지해야 한다. 단계적으로. 그래서 다 그런 분위기였어요. 권선동 원내대표, 주호영 의원, 그다음에 곽상도 의원도 있었고요. 뭐 많은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들이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하자고 하면서 민주당과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1차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었죠. 그래서 말하자면 좀 국수본을 설치하고 넘어가서 수사를 해왔어요. 근데 말씀한 대로 이 부분은 좀 다르게 받아야죠. 5년 동안 뭐 했냐, 왜 이제 와서 서두르느냐. 그런 부분들은 국민들한테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누누이 드립니다. 근데 제가 봐서는 이게 단계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하면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빨리 시행 못한 거는 저희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아까 말씀 좀 했지만, 아까 안민석 의원이 얘기하셨는지 몰라요. 필리버스터에서. 특수부를 키운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좀 뼈아픈 부분이다.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100%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 않겠어요? 100% 완벽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저희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한테 뭐 좀 사과를 드리고, 하지만 그래도 국민과의 한 약속을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끝내야 되는 부분들, 사유를 말씀드리면 약속이라서 끝내라는 건 아니지만 새로운 정부가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과연 당시에 2018, 19, 20 그리고 윤석열 당선자도 약속했던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의 약속을 지킬 것인가? 아니잖아요. 다시 수사권을 검찰에서 떼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기 때문에 지금이 아니면 대한민국의 검찰 권력의 비대화, 정상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할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새로운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예전처럼 3년 전의 입장처럼 국민의힘도 협조를 해서 단계적으로 검찰의 수사 기소권은 분리해야 된다라고 했다면 저희가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께 좀 이해를 구하고 또 법안 통과 이후에 향후에 뭐 중수청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여야가 또 합의해서 해야겠죠. 지금 현재 국수본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디에 두느냐 부분들은요. 뭐 수사를 피하고 우리가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일단은 지금 시급한 게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이거를 통과시키는 게 시급하기 때문에 그거부터 서두를 수밖에 없다.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검찰의 입장도 살펴보면 내용도 절차도 모두 위헌 소지가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따라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동시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결국에는 이 헌법재판소로 공이 넘어가는 듯 하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도 답답할 거예요. 불과 한 1, 2년 전에 언제에서 판단을 했거든요. 수사기소권에 대해서는 헌법에서 누구에게 주체를 명확하게 두지 않았고 수사를 어디로 둘지 공소를 어디로 둘지의 권한은 입법부의 결정사항이다. 거기에 이제 덧붙였던 게 시대적 상황과 국민적 요구 부분들이 고려해서 입법부가 판단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 대기관이 입법부가 결정하라고 헌재에서 이미 결정한 사항인데 이미 잘 아실 분들이 왜 저렇게 헌법을 운운하면서 얘기하시는지 모르겠고 말하자면 이건 여론전이다. 그러니까 검찰도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하지만 뻔합니다. 결과는. 뒤집어질 수도 없을 뿐더러 이거는 정말 저런 식으로 정부 조직의 검찰 공무원들이 본인의 권한을 지키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의 어떤 이런 청구까지 하는 부분들이 적절한가? 저는 그런 우려가 있고요. 좀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서 중재안이 통과가 되면 부패 경제 부분에서 수사를 하고 더 나아가서 검찰이 왜 이렇게 국민들한테 수사 기소의 분리의 대상이 됐는지 자성하고 검찰 내부에서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선택적 기소들, 뭐 억울한 사람들을 만들어냈던 것들 그리고 본인들이 기소권을 수사권을 활용해서 봐줄 사람은 봐주고 정치검찰가 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반성하는 게 먼저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국민의힘도 현재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죠.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법사위를 통과한 내용하고 본회의에 붙여진 수정안의 내용이 너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절차적인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 중에 그 효력 정지하는 것이 뭐 일단 법안 통과된다고 봐야 되니까요. 그걸 예비하고 이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왜 검찰이 권한쟁의 심판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헌법기관이 권한쟁의 심판을 하도록 헌법에 보장이 돼 있어요. 물론 검찰이 이 헌법에 나와 있는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자격이 인정되느냐 여부는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검찰 입장에서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제도가 있는 이상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이 절차적인 어떠한 고려를 해보더라도 아까 제가 공청회 말씀드렸는데 법사위에서 통과한 내용이 그대로 가지가 않고 중간에 예를 들어 중수청 얘기가 빠졌다든지 내용이 좀 바뀌었다든지 이러면서 본회의에 그냥 올라간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국회 본회의 통과하는 과정을 그냥 요식행위로 보는 거예요. 즉 300명 중에 반만 넘어가는 의석만 갖고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인식에 따른 그런 결과라고 저는 보거든요. 국민들께서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도 다 아셔야 하는 거고 또 그런 만큼 또 이 법안의 내용이 뭡니까?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자유, 기본권 아니겠습니까? 인신의 자유. 그것을 구속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이런 내용의 무거운 법안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날림으로 졸속으로 처리한다는 부분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170석을 넘는 의석을 갖고 있는 거대 여당이죠. 지금은 이제 거대 야당이 될 텐데 거대 야당이 이런 식으로 입법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지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장제원 비서실장이 어제 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국민 투표하는 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걸 당선인에게 보고하겠다. 그러니까 6일 지방선거 때 같이 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인데 선관위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서요. 어떻게 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선관위에서 주장하는 건 그거죠. 이제 국민투표법에 보면은 재외 국민에 대한 투표권 부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걸 막고 있는 셈이 돼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개정이 있지 않으면 현행 국민투표법에 의한 국민투표 시행은 불가능하다는 게 선관위의 해석인데 그래서 선거인 명부를 만들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법안을 물론 바꿔서 법을 수정해서 그 부분의 흠결을 고치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 시간상 또 민주당에서 협조할지 여부가 이제 달려 있는 문제니까 그냥 재외 국민 신고를 하지 않은 분들까지 포함해서 명부를 만들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실시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 거고 국민투표 관련해서 또 한 말씀 드리면은 국민투표에 해당하는 요건이냐는 또 얘기가 있죠. 네. 예를 들어서 뭐 외교, 통일이냐 아니면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 등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부의할 수 있는데 과연 이 법률이 그러한 어떤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에 해당하느냐에 대한 여부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민투표에 부의하겠다는 얘기까지 저희가 해야 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법률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여야 합의가 빠졌고 내용에 있어서도 모든 법률 단체라든지 법률 학자라든지 또 많은 국민의 여론조차도 여기에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의석을 무기 삼아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는 이 상황. 그렇다면은 국민들께 다시 한번 여쭤보자. 이 상황은 그렇게 지나갈 수 없는 상황이다. 이걸 저희가 강조하는 겁니다. 네. 국민투표라는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초등학생은 다 아는 문제인데 어떻게 국민투표 거리가 됩니까? 제가 앞서도 말했지만 검찰, 조직, 검찰 공무원, 정부 부처의 검찰 공무원 권한을 놓고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변인처럼 나서서 이렇게 온 나라를 흔들고 있는데 국민들은요. 검찰 권한을 어디에 두든 큰 관심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국민투표라는 건요. 국민의 생존권이나 국가의 안위가 걸린 일이 있을 때 국민투표를 붙여야지 공무원 권한을 어디에 두느냐를 갖고 싸움을 하는데 국민들 왜 피곤하게 합니까? 기본적으로 상식이 없는 발언 같고요. 결국에는 국민투표하면 좀 그럴싸해 보이잖아요. 이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다. 이게 결국에는 그냥 하나의 그냥 정치적인 언어지요. 국민투표는 불가능하죠. 심지어 국회에서 3분의 2가 통과가 돼야 국민투표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미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국민투표가 가능하겠습니까? 하지 않는데 뭔가 이 검찰의 권한 부분들을
들이 뭐 국민들한테 직결됐다는 어떤 이미지를 주기 위한 하나의 그냥 선동적인 언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좀 되게 이제 그만 좀 이 국민들을 피곤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장제원 비서실장이 얘기를 했다면 윤석열 당선자의 뜻도 포함됐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이 검찰의 권한 본인이 사랑한 검찰일지 모르겠지만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국민들의 삶을 좀 돌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성공한 정부가 되지 않겠냐. 좀 그런 바람들이 있습니다. 네, 이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을 두고 법리 논쟁도 있고 이렇게 투표가 불가능하다 이런 지적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선인 측이 이렇게 국민투표 카드를 꺼내든 배경, 그 셈법은 뭘까요? 정치적인 해석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만큼 지금 이 상황이 엄중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뭐 한간에서는 이것을 이제 지방선거와 같이 하자 이 얘기가 지방선거를 그냥 아예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심판선거로 만들면 국민의힘에 좀 유리하지 않느냐 이런 해석을 하는데 그런 정책은 고려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 형사사법체계를 완전히 근간부터 뿌리채 흔들 수 있는 이런 내용의 법안이 단순히 일개 그냥 본회의 통과하는 여러 법안 중에 하나처럼 치부가 돼서 그냥 넘어간다.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이걸 가지고 왜 온 나라가 흔들릴 정도 이러느냐라고 얘기하는 이 인식을 갖고 있는 민주당, 거대 여당을 상대로 뭔가 정치를 해야 되는 답답한 당선인 측의 상황을 대변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국민투표 같은 것이 예를 들어서 실시할 수 없다. 뭐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뭐 초등학생도 아는 건데 왜 하느냐. 이런 식으로 좀 가볍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땐 좀 부적절해 보여요. 조금만 진지하게 이 상황에 대해서 숙고를 해주시고 대응을 해주신다면 꼭 국민투표가 아니더라도 뭔가 국민의 어떤 뜻을 담은 그런 법률안 통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지 서로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초등학생 이런 단어를 쓰면서까지 얘기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좀 잠깐 말씀드리면 초등학생 부분들은 그러니까 기초적인 이제 지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 이 상권 분립은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죠. 그다음에 법률을 만드는 건 입법부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건 다 알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국민투표까지 운운할 정도로 이게 그런 문제인가? 그러면 저는 그래요. 인신의 구속의 권한이 검찰에만 존재해야 됩니까? 대한민국에? 경찰도 있고 공수처도 있고 그래서 권한을 분리를 하자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런데 답답하게 계속 말하자면 말씀한 대로 뭐 지방선거를 고려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지만 국민투표까지 윤석열 당선자 측에서 꺼내는 것은 과하다. 그러니까 이 국회의 시간이라는 부분들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입법부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한 말씀 더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 국회의장이 조정안을 냈던 부분들이요. 거의 비슷하면 서로 간에 조금씩 양보한 부분입니다. 단계적으로 갈 수 있는 사안인데 그걸 받아들였으면 전혀 지금 현재 저하고 대변인님하고 이런 논박을 할 필요도 없어요. 여야가 지금 합의해서 본회의에서 땅땅땅 하고 있겠죠. 근데 필리버스터에 심지어 국민투표까지 운운하게끔 만드는 게 과연 이게 옳은가? 입법부, 법률에 대한 권한이 있는 입법부를 존중한다면 윤석열 새로운 정부에서도 협치가 가능할 텐데 벌써 협치를 깨버린 것들이 결국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좀 그런 아쉬움들을 제가 좀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 그런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국민투표가 윤 당선인에 대한 재신임 여부를 묻는 성격으로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재신임까지 얘기하시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지 않나요? 임기 시작이 5월 10일인데 6월 1일 날 하는 거를 가지고 재신임, 그건 민주당의 주장이죠. 그 민주당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011년에 무상급식 건을 두고 본인의 진퇴 여부를 걸고 나서 투표를 했다가 이제 결국 사임하는 상황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까지 하라는 얘기인데 그것이야말로 진짜로 과도한 정치 공세라고 봐요. 그 국민투표 여기까지 나온 그 상황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 국민투표 요건이 맞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제 논의가 돼야 될 거고요. 실제로 실시될 수 있을지 상당히 시간이 부족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부적절합니다. 다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지금 이 법률안 내용에 대해서 수사권과 기소권, 물론 기소권은 검찰이 갖고 있으니까요. 수사를 인신 구속의 권한을 어느 기관이 갖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만 보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다시 제기합니다.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입법 정책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원론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국민들이 범죄 피해로부터 받을 수 있는 어떤 구제 영역, 그 빈틈을 채울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대로 한 다음에 법률안을 통과시키자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지금 전체적으로 검찰의 권력이 비대하고 검찰이 뭔가 정치적으로 많이 휘둘린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국민의힘도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마치 검찰의 대변인이다. 검찰 출신 대통령을 배출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검찰 편만 든다. 이런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쭙겠지만 왜 중수청을 뺐는지가 참 궁금해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자에 대해서 그냥 법무부 장관 지명자가 아니라 한동훈이라는 이름에 집중을 해서 계속 견제를 하고 있고 뭔가 이 표현은 좀 과할 수 있겠습니다만 두려워하는 것까지 그렇게 느낌이 오는데 왜 중수청을 뺐냐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세요.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걸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것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안에 넣었던 것이고 6개월간의 사개특위를 하고 1년 안에 중수청을 출범해서 거기에다 수사권을 넘긴다고까지 명시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설명 없이 중수청은 이번 개정안에 빠져 있습니다. 네,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중재안,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이요 가장 말하자면 합리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검찰의 수사도 1년 6개월 유예를 했죠. 부패 경제. 그다음에 정치인도 이제 논박이 있어서 정치인 수사도 넣었어요. 연말까지 해서 검찰이 두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부분들은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중재안을 깬 국민의힘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좀 아쉬움이 커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재안을 그냥 받아들였으면 이런 난리통 없이 그냥 갈 수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중수청 부분 얘기하시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중수청은 여야가 합의를 해서 좀 더 논의를 해서 어디 둘지를 해라라는 말씀을 했다 하더라고요. 여야 원내대표들끼리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저희 쪽 주장은 그렇습니다. 왜 하필이면 법무부 장관을 한동훈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자의 최측근이 한동훈을 했을까?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자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퀘스천이 붙는 거예요. 한동훈 검사장을 그리고 그다음에 본인의 수족처럼 볼 수 있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안 했으면 중수청을 어디에 둘지에 대해 고민 안 하죠. 권력의 집중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아니었으면 이런 논의들이 오해가 없었을 건데 그 오해의 단초는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왜 윤석열 당선자가 한동훈 장관 후보자를 임명했을까? 여론조사도 보면 한동훈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조금 높습니다. 국민 의견이요. 여론조사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쉬움들이 있기 때문에 중수청을 정말로 중립성을 가진 곳에 둬야겠다라는 논의가 저희가 주장을 했고 국민의힘 쪽에서도 그러면은 여야가 이거는 합의를 해서 어디에 둘지 나중에 이거는 처리를 하자라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이다.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 대변인 말씀 상당히 아쉽습니다. 국정을 어떤 한 사람을 초점을 맞춰가지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을 천년만년 한동훈이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법무부라는 틀 안에서 중수청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으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했기 때문에 중수청에 대해서 뭔가 의문을 갖고 중재안임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빼서 수정안을 본회의에 올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대단히 아쉽습니다. 아쉽지만 오해를 사게 만들었잖아요. 보세요. 민정수석실 폐지하죠. 근데 법무부 장관이 최측근 안 쳐요. 검찰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모든 권한을 한동훈 장관 후보자한테 가요. 그게 윤석열 당선자의 친동생 같은 최측근이라니까요. 국민들이 누가 봐도 합리적 의심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우려들. 뭐 천년만년 할 건 아니죠. 5년짜리 임기입니다. 그중에 장관 한 1, 2년 하겠죠. 1, 2년도요. 엄청난 어떤 권력의 구조를 집중화 만들려면 만들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부에서는 늘 굉장히 이거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권력의 집중을 막는 게 입법부의 입장이고 견제 균형을 하기 위해서 과연 중수청을 거기에 놓는 게 맞느냐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아니겠습니까? 역시나 민주당은 한동훈 지명자를 두려워하고 있는 게 두려워하는 게 확실하고요. 아니라 굉장히 석연치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검수완박 법안 필리버스터 회기 쪼개기를 거쳐서 이제 임시국회 다음 30일에 열리게 됩니다. 소집이 됩니다. 개회 즉시 이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지겠고 이후에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상정이 될 거고 국민의힘이 2차 필리버스터에 나서면 어쨌든 5월 3일 본회의에서 변수 없이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처리가 다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현재 일정으로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박병석 의장께서 마지막까지 어제 마지막까지 그 여야 원내대표를 2시까지 불러서 합의할 생각 없냐 다시 설득을 했는데 안 됐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직권상정하셔서 과연 중수청을 거기에 놓는 게 맞느냐 이런 고민할 수밖에 아니겠습니까? 역시나 민주당은 한동훈 지명자를 두려워하고 있는 게 두려워하는 게 확실하고요. 아니라 굉장히 석연치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검수완박 법안 필리버스터 회기 쪼개기를 거쳐서 이제 임시국회 다음 30일에 열리게 됩니다. 소집이 됩니다. 개회 즉시 이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지겠고 이후에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상정이 될 거고 국민의힘이 2차 필리버스터에 나서면 어쨌든 5월 3일 본회의에서 변수 없이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처리가 다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현재 일정으로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박병석 의장께서 마지막까지 어제 마지막까지 그 여야 원내대표를 2시까지 불러서 합의할 생각 없냐 다시 설득을 했는데 안 됐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직권상정하셔서 회기를 이제 변경해 가면서 하는 걸 선택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5월 3일 날 형사소송법까지 통과가 될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긴급으로 해서 국무회의에 송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변수랄까요? 지금 권성동이 아니라 여기 이제 장제원 대변인 같은 경우는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주리라고 본다라는 말을 해서요.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어떤 면에서 정치적으로 좀 문재인 대통령께 다시 한번 호소하는 형식이라고 봐요. 문재인 대통령 이미 이 중재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으셨습니다. 내용보다는 여야가 합의했다는 것에 방점을 두시고 중재는 잘 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물론 중재안과 지금 본회의에 올라간 수정안이 내용이 많이 바뀌었지만은 어쨌든 만약에 국회를 통과한다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그것을 반대한다, 즉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가능성은 적어 봅니다. 다만 이렇게 논란이 많고 국민 여론도 좋지 않고 법조단체라든지 법률 전문가들, 법률 학자들이 다 반대하는 이 법률안을 마지막 임기 마지막에 대통령으로서 법률안으로 확정해서 공포하는 과정까지를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은 아마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거기에 서명을 안 하고 그냥 다음 윤석열 차기 대통령한테 넘길 수도 없는 얘기고, 이제부터는 법률안 통과된다고 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시간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이 윤 당선인을 직격한 언론 인터뷰 파장이 큰데요. 당선인 측에서 이와 관련해 반발하는가 하면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들어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채 보름도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퇴임의 시점에 이르신 만큼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또 우리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여러 가지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 책무에 집중해 주실 거라고 믿고 또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잊혀지시려고 엄청나게 노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가능할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본인은 정말 그 잊혀지고 싶어서 이 퇴임 후에 대통령을 걸고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걸고 넘어지면 물어버릴 겁니다. 네, 문 대통령의 한 언론 인터뷰, 이를 놓고 장외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먼저 이번 문 대통령의 인터뷰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상당히 비판의 수위도 높았거든요. 여러 가지 아쉬움도 있었던 것 같고 그냥 좀 솔직한 인터뷰였던 것 같아요. 뭐 대통령으로서 그동안 자중하시고 언행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참는 부분도 있었고, 근데 이제 마지막에 본인이 느꼈던 부분들을 최대한 진솔하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뭐 불편함을 드러낸 것 같지는 않은데요. 솔직한 만감이 교차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었고 말하자면 그 검찰총장이 수사기소권도 찬성했던 분이 갑자기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장관과 대립을 세우면서 뭔가 정치적인 발판을 만들었던 부분들은 꼭 대통령뿐만 아니더라도요. 국민들께서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그렇게 했던 정치적인 반대파로서 성장을 하고 검찰개혁을 제대로 하겠다고 약속을 했던 검찰총장께서 정치적으로 그냥 그걸 이용해버리고 지금 현재 이제 당선인 신분으로 있다 보니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지 않을까요? 뭐 그런 부분에서 솔직하게 얘기하신 부분이지 뭐 윤석열 당선자를 공격하기 위한 인터뷰는 아니었다. 좀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이 권력 이양기에 신구 권력 간 이렇게 치열한 신경전이 그동안 있었을까요? 없었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이해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본인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상대당 후보로 나와서 이제 대통령에 당선됐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윤석열 당선인 그리고 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국회의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검찰총장, 감사원장, 청요직이라고 하죠. 옛날엔 그렇게 불렀는데 중요한 위치에 계셨던 분들이 반대당의 상대당의 후보로 나와서 주요 요직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됐다. 이 사실에 대해서 국정 운영이 그럼 5년간의 국정 운영이 어땠던가 그 부분에 대한 반성까지는 아니지만 조금은 그래도 국민 편에 서서 국민의 선택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하시는 회견이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회견 내용을 보면 부동산 문제라든지 뭐 조국 장관 관련 얘기라든지 또 청와대 용산 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어떤 의식 공유되는 어떤 생각들과는 많이 다른 인식을 보여주셨어요. 메시지가 상당히 선명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권력 이양기에 신구 권력 간의 갈등이라고까지 표현될 수 있는 상황까지 왔는데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이 얘기를 했죠. 임기 마지막까지 헌법가치 수호를 위해서 노력해달라. 이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예. 신구 권력 갈등 검수완박 법안까지 오늘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